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예, 오늘은 요즘 계속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HBM4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좀 가능하면 좀 전문 용어들을 피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HBM4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HBM4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삼성과 SK 생존 게임 그리고 2026년의 기회, 어떻게 우리가 HBM4와 관련된 기회들을 잡아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뭐 6세대 메모리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주식시장 주인공이 2024년 2025년까지 HBM4 3E죠. 5세대. 그래서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는 HBM3E로부터 2026년부터는 이제 HBM4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의 요구기도 하고요. 또 엔비디아는 왜 이런 상황들을 요구를 했냐 하면,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델들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모델들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한 번에 다루어야 될 숫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GPT 3.5 모델까지는 약 1750억 개의 숫자를 다루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예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5를 거쳐서 지금 뭐 GPT 5.2라든가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3.0이라든가 그리고 엔트로픽의 오퍼스 4.6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실제로는 수조 개의 수치들을 한꺼번에 연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수조 개의 수치들을 한 번에 뭐 연산하는 게 그게 되게 뭐죠? 1초에 몇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몇 조개의 숫자들을 계속해서 연산해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그 주요한 그 생산품이죠.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GPU뿐만 아니라 GPU의 메모리를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좀 고성능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까지는 HBM3E의 시대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인 루빈이라고 하는 GPU 칩에 적절한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HBM4라고 하는 새로운 규격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엔비디아에서 요구했어요. 자, 다음 단계를 요구하고 지금 이제 막 퀄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보통 그 품질 검사를 누가 먼저 통과하고 누가 먼저 손을 잡고 가느냐 이 부분들이 다음 세대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D램은 2차선 정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고 이거 늘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 폭의 제한이 있어요. 게다가 그 메모리는 어디 있냐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GPU라고 하는 칩과 약 예를 들면 어떤 물류 창고하고 공장의 생각을 공장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뭔가 처리를 하고 싶어요. 예. 예를 들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책이 없어. 그리고 책은 한 달에 한 권만 공급돼. 그럼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그 공급 통로를 늘려주는 거예요. HBM은 16차선 고속도로로 뭐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어요. HBM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넓은 그리고 복합적인 어떤 데이터 공급 통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H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BM 뭐의 약자라고? High Bandwidth Memory라고 부르는 즉 고대역폭 메모리. 대역폭은 뭐냐면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선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선이 2차선일 때는
좌우로 한 대씩밖에 못 다니지만 16차선, 32차선, 48차선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무한정 늘리려고 하고 싶은 게 바로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서 만들게 된 구조가 바로 HBM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D램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내요. HBM3E는요, 메모리를 12층 쌓습니다. 12층 아파트처럼 쌓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로직 다이라고 해서 그 위에 쌓여있는 메모리를 통제해주는, 관리해주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는 맨 바닥층이 존재해요. 예전에는요, 그 바닥층이 그냥 출입의 업무 그리고 위로 아래로 내려주는 엘리베이터 관리 정도만 해주면 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로직 다이를 직접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HBM4 이제 6세대가 되게 되면요, 적층이 16층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아래쪽에 있었던 기존의 출입과 수직으로의 데이터 이동 정도만 처리를 해주던 로직다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되면서 연산과 제어 기능을 하는 스마트 로직다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전처럼 HBM3E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로직 다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TSMC나 삼성 파운드리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서 그 로직 다이를 직접 설계해서 붙이는 과정까지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자, 이 스펙에 맞춰서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삼성과 SK에서 그냥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됐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 4세대가 되면서 자, 요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설계와 생산을 좀 공동으로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단계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2층에서 16층으로 더 높이 메모리를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마이크로범프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TC 본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Thermal Chemical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온도와 화학적인 이런 걸로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 중간에 보시게 되면 구슬처럼 생긴 게 보이죠? 그게 바로 납땜의 접점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접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쌓으면 쌓을수록 더 높아지는데 이 범프라고 부르는 이 접점들 때문에 높이를 일정 수준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16단 적층의 필수 조건은 층수가 높아질수록 두께를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저 범프를 없애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저 납땜 재료 없이 마치 자석처럼 화학 물질을 써서 직접 메모리 층들을 붙이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HBM4의 어쩌면 필수적인 작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은 뭐였어요? 이제 TSMC나 이런 파운드리와 협력해서 HBM4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생태계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HBM4의 제조는 어디서 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합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이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장비는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제공을 하는데 주로 본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쪽의 기술로 발전하는 그 본딩 기술의 핵심적인 장비를 한미반도체 같은 곳에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HBM4를 장비를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만들죠.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DI나 고영 같은 회사에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그걸 OSAT이라고 부르는데, OSAT라고 부르는데, 그 기술적인 내용들은 뭐 크게 설명은 뭐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든 그 패키징하고 그 만들어진 HBM4를 패키징하고 검사까지 수행해주는 업체가 바로
이런 업체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즉 뭐를 해요? 제조하고 제조하고 어떻게요? 패키징하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이 필요합니다. 화학적인 정밀 화학 소재들이 보통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재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회사들이 이 전체적인 생태계에 엮여 있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자, 완성품 대장주 SK의 굳히기와 삼성의 뒤집기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2월 현재. 언제 판가름이 날지는 모르겠고 계속해서 한번 판가름이 났다고 해서 그게 판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수율과 가격 경쟁을 하면서 서로 더 많이 따먹으려고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HBM4의 수요처는요, 비단 엔비디아에만 있지는 않아요. 유사하게 GPU와 비슷한 혹은 신경망 칩, NPU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그거를 구글에서는 TPU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GPU를 만드는 그 AMD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CPU도 만들죠. 그런 회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HBM4를 확보를 하고 싶어 해요. 그 회사들도 왜? 우리도 인공지능 칩 팔고 싶으니까 엔비디아만 파는 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그 GPU들을 AMD에서도 만들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HBM4 확보하고 싶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우리 TPU에 HBM4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죠. 또, 아마존도 만듭니다. 트레니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데 거기에 또 HBM4 쓰고 싶어요. 라고 하겠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중심이 되고 그 회사가 제일 매출을 많이 올리고 제일 많은 수요처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회사들도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SK가 그런 것들을 협력하면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면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일찍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TSMC와도 손을 잡고 그 HBM4 기술을 찬찬히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리더십이라든가 TSMC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그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공급 부위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2배 이상의 HBM4 칩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면에 TSMC가 가지고 있는 그 저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파운드리라고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는 뭘 하냐면 칩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결합하는 기술들 마이크로 굉장히 나노 수준으로 결합하는 기술들과 함께 밑바닥 다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패키징을 하는 기본적인 패키징까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하고 파운드리를 통해서 파운드리에서 생산도 하고 메모리를 만들어서 패키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야 너희들이 이런 거 정도 만들어줘 그러면 예전과 같이 어떻게 해줘요? SK는 TSMC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반해서 삼성전자는 어떻다? 자체적으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뭐가 안 나와요? 수율이 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상승 압박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든지 이 HBM4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를 쓰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원스톱 솔루션을 하고 턴키 전략이 성공해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게 되면 통으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SK하이닉스는 TSMC와 협력 관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TSMC와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자, 핵심은 누가 먼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인데 지금 일단 두 회사 다 퀄 테스트는 통과한 걸로 되어 있고 협력면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제품을 한 번에 만들어 놓은 원스톱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앞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율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SK하이닉스 조금 더 앞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장비 섹터의 핵심은 본딩 전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TC 본딩이라고 하는 본딩 방법이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TC 본딩은 기존의 방법이에요. 기술이 안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미래 리스크, 그럼 개발 리스크 자체가 되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HBM4가 되면 더 이상 그 방법을 쓰기에는 그 기술이 너무 조금 뒤처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물론 한미 반도체만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 회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예. 한미 반도체는 장비 업체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공정 소재 부분들을 봅시다. 공정 소재는 뭐냐 하면 이 16층의 적층을 만들기 위해서 예, 예, 소재들이 첨단 소재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만드는 업체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층화 수혜는 뭐냐면 12단을 16단으로 올리게 되면 정밀 화학 소재의 사용량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소부장의 소입니다. 장비는 좀 전에 얘기했죠. 한미반도체, 예, 소부장. 그다음 부품이 있겠죠. 또 패키징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검사하고 패키징이 중요한데 패키징 영역은 조금 복합적이에요. 패키징 영역이 조금 복합적입니다. TSMC가 일부 참여하는 것도 있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패키징 업체들에서 또 해줘야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저기 뭐죠? TSB라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 아파트 16층 간에 서로 연락들을 담당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잘 시공하는 그런 패키징 업체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층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그 수준의 업체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HBM4는 만들기 어렵고 불량률을 잡고 수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수익성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DI나 고영 같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도 고용 최근에 엄청 많이 핫했죠. 왜냐하면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율 관리가 결국은 HBM4에 있어서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부분들을 담당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검사 장비 업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오사타고 디자인 하우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후공정 위주라고 해서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후공정이라고 하는 패키징과 검사를 한 번에 처리해주는 그런 업체를 이야기해요. 칩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패키징하고 검사를 한 번에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해주는 업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업체들 상당히 최근에 많이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온칩스나 에이즐랜드 같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뭘 하는 거냐? 파운드리, 삼성전자, TSMC 같은 파운드리와 설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설계는 누가 하죠? 보통 엔비디아가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포진하고 있다. 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전 필수 리스크 관리를 한번 봅시다. 기술이 좋다고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회사든 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수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회사와 관련된 HBM4가, 그리고 가동률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가 과연 최종적으로 실적을 계속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투자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2026년부터 2028년 2030년 길게는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투자 계획들이 다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 투자 계획이 잡혀 있냐면 아마존 같은 회사는 얼마쯤 잡고 있냐면요. 투자 계획은 300조 정도를 잡고 있어요. 회사 하나입니다. 회사 하나에서. 그러니까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기타 더 여러 가지 회사들 있죠. 엔트로픽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직접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모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메타와 같이 내부 서비스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메타도 역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려고 지금 자금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요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아니면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이 적절하냐는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투자분이 과연 적절하냐를 가지고 나스닥이 오르고 내리셨잖아요. 나스닥이 오르고 내림이 지난번에 제 지난주 자료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지 아니면 그 전주 자료에서 설명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튼 제가 그 전주 자료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갑자기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이 한때 뭐 2% 이상 빠진 적이 있었죠. 그럴 때 왜 그랬냐 하면 그 투자 효율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 투자 효율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의 벽을 한 단계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이 HBM4의 전체적인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그 주변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가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6년 승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주시되, 자, 어떻게 짜주시냐 하면 코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 추세가 계속되는 한. 두 번째로는 소부장, 그래서 산미 반도체나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디자인하우스나 오사드 업체 같은 경우, 그런 업체들은요 조금 수익을 얻으면 되게 크게 수익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는 그런 상황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결국 HBM4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요, 앞으로 반도체 업계 혹은 전체적인 테크업의 업종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산업 표준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엔비디아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도 쓴다고요? 구글도 쓰고 아마존도 쓰고 메타도 쓰고 AMD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요렇게 요런 플레이어들이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시면서 어떤 업체들이 과연 이 밸류체인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공급망이 연관되어서 앞으로 어떤 수혜와 실적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HBM4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HBM4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물론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도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설이죠. 명절 준비 잘 하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